네, 2024년 8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영토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이러한 사태가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푸틴이 이북을 방문해서 김정은하고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죠. 그 사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일방이 북한이면 타방은 러시아, 또 반대도 성립되고요.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군사 동맹을 맺었구나,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자,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서 자국의 영토를 뺏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에 따라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모든 수단. 여기에는 조선인민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는 전쟁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무기, 기타 원조를 줘야 된다. 지금까지 이 북러 동반자 관계 조약이 북한이 대한민국이나 미군의 침략을 당했을 때 러시아가 참전한다라는 것만 해석하셨는데 그 반대가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푸틴은요, 지금 북한한테 이 조약대로, 이 사조대로 지체 없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단언을 하느냐?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가 우리가 흔히 백러시아라고 하는 벨라루스입니다. 8월 18일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8월 18일 벨라루스의 벨타 통신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 국영인 로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에 12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다. 때문에 벨라루스도 자국 병력의 3분의 1 이상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경에 배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공개적으로 군을 보낼 것으로 본다. 그럴 경우 3차 대전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벨라루스에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이스칸데르죠.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스템이 핵탄두를 장착해서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뭔가 하면은 벨라루스도 러시아와 동맹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야,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고전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지금 벨라루스도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 이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우크라이나가 국경에 12만 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우리도 총병력의 3분의 1을 배치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지만 만약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낸다면 벨라루스도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때려서 3차 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고, 벨라루스에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있는데 여기 핵탄두를 장착한 연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벨라루스 대통령은 푸틴으로부터 계속 우크라이나를 때려라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사동맹 조약 잘못 맺었다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이 루카셴코하고 김정은일 겁니다. 이 루카셴코가 굉장히 고통스러운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나 우리는 벨라루스죠.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매우 기뻐할 것으로 확신한다.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주면 바로 나토군이 참전해서 러시아하고 벨라루스를 때리니까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좋아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핵무기를 사용하면 아마도 우리에게는 동맹국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동조하는 국가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푸틴 보고 자꾸 핵무기 쓰지 말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루카셴코도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죠. 벨라루스는 조금만 면적은 우리 남한보다 좀 클래나 근데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이런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들어가면 거덜나죠. 그러지 않아도 서방 제재 때문에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푸틴의 압력 때문에 병력은 배치해서 있다. 핑계는 우크라이나를 대고, 그리고 만약에 벨라루스 땅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하면 벨라루스는 동맹국도 없고 동조국도 없는 외로운 상태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푸틴이 김정은한도 달달 볶고 있을 겁니다. 이런 외신이 들어왔습니다. 8월 18일 이 방송 찍고 있는 날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ев 이후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걸 다 요격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제 패트리어트에서 발전한 팩3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날아오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데, 이번에 날라온 키이우로 날라온 탄도미사일은 북한제 이스칸데르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스칸데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북한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크라이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책임자들은 러시아가 3회 연속으로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네. 지난 5월 달에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가 있었는데, 그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일치한다는 미 국방정보본부 DIA의 분석 보고서가 있었고요. 3월 달에는 러시아군이 러시아의 6개 지역에 북한 미사일인 화성 11형, 화성 11형은 왜 우리가 북한판 에이타킴스라고 하는 거 있죠? 미국의 단거리 미사일 비슷한 거. 그 화성 11형을 50발 정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힌 적이 있고, 그리고 올해 1월 우크라이나 히르키우시에 떨어진 미사일도 북한산 탄도미사일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전문가들이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키이우로 날라오고 있어서 요격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벨라루스하고 북한은 동맹조약 맺었다가 거꾸로 러시아가 당하니까 러시아로부터 이 조약을 수행해라라는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 방송과의 대담에서 그걸 밝혔고, 김정은은 아직 그 밝히지 않고 있는데 무지하게 쫓기고 있다. 네. 이걸 어떻게 이정훈이는 예측하느냐? 이겁니다. 서산에 가게 되면 F-16 전투기로만 구성된 비행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 가게 되면 F-15K로만 구성된 비행단이 있고, 예천에 가게 되면 FA-50으로 구성된 비행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이 갖고 있는 전투 비행단이 한 10개 되나? 이 3개 전투 비행단을 총동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 공군이 제7공군이죠. 일본에 있는 건 5공군이고, 이 7공군이 2개의 비행단을 갖고 있습니다. 군산에 1개, 오산에 1개가 있습니다. 이 5공군이 이 2개의 공군 비행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 한미 공군이 도합 5개의 비행단을 동원합니다. 한 개의 비행단에 60에서부터 80대의 전투기가 있으니까 70대로 잡으면 572, 35, 350대의 전투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화력이 강한 거는 한국입니다. F-15K가 있기 때문에. 미 7공군이 갖고 있는 건 전투기는 F-16인데, F-16은 우리도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미 공군은 A-10이라 그래서 적 전차를 잡는, 우리로 얘기하면 아파치 헬기 같은, 근데 이게 헬기가 아니죠. 고정익기가 A-10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무려 350대 정도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24시간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 비행기들이 보통 비행기 한 대당 6명의 조종사를 배치합니다.
사람은 한번 뛰고 나면은 오줌도 넣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한번 긴장하고 오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기계라고 하는 건 기름 넣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무기 달아주고 또 그럼 뜨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속 가는 건 한참 후에 가려도 되니까. 그래서 전시에는 보통 6번 1시간 작전하고 돌아와서 잠깐 쉬었다가 새로운 조종사가 딱 타고 다시 출격. 6번 출격합니다. 많으면 10번까지도 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견뎌요. 조종사가 모자라서 못하면 모를까. 조종사는 한번 작전하고 하면 하루는 쉬어야죠. 물론 뭐 워낙 급하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줌 누고 다시 하면 가는 거지만 350대의 전투기가 하루에 6번 출격한다면 368, 1800번, 2000번 정도 출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5개 비행단이 한꺼번에 작전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지금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 UFS,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19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때 육군은 당연히 작전하는 거, 육군 말고 한미 공군의 아까 5개 전투 비행단이 24시간 밤에도 뜨고 낮에도 뜨고, 그래서 주변에 아까 말한 5개 기지에 있는 주민들은 좀 시끄러워도 양해해달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작전이요, 뭔가 하면은 방어 제공 작전, 항공 차단 작전, 공중 대기 항공 차단 작전 등등입니다. 되게 어렵죠. 방어 제공 작전이 뭔가 하면 영어로 Defensive Counter Air입니다. Defensive, 방어를 하는데 뭘로 하느냐? 항공력으로 하는 겁니다. 전쟁이 딱 벌어지면은 우리는 일단 인민군이 먼저 쳐들어온 걸로 생각을 하죠. 자, 지금 푸틴은 조선인민군이 러시아에 와서 우크라이나랑 싸우는데 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한반도에서 니들이 남한을 때려라. 그럼 미국 놈들이 정신이 없을 테니까 그게 너랑 나랑 맺은 동반자 조약에 의한 동맹 의무 이행 아니냐. 그럼 인민군이 우리를 때릴 수 있죠. 때리면 뭐 미사일은 미사일도 날라오지만 공군기가 제일 먼저 날라올 겁니다. 이 날라오는 공군기가 있으면은 그 공군 적기를 막는 게 디펜시브 에어 카운터 에어. 카운터 에어는 이때 에어는 적기예요. 카운터는 상대하다. 적을 상대하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인민군 공군기가 날라와서 우리나라 휘젓고 다닐 때 맘대로 못 다니게 하면서 잡아내면서 그러면서 이놈들이 첫 번째 노리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미사일 기지, 우리의 공군, 우리의 지휘부, 그 다음에 군수시설인데 때리잖아요. 그걸 다 보호하면서 작살내는 겁니다. 그런 방어 제공 작전을 한다. 이거는 전면전이 일어난 걸 전제로 방어 작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공 차단 작전을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에어 인터딕션, 인터딕트는 막다죠. 차단하다. 인민군이 우리를 칠 때 제일 먼저 미사일을 바바바방 쏠 거예요. 동시에 전방에 있는 장사정표를 바바바바방 쏠 겁니다. 그리고 적기들이 날라올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까 제가 먼저 적기가 날라와서 방어 제공 작전을 한다 그러는데 그 전에 먼저 미사일이 날라올 겁니다. 미사일은 미국의 사드, 그다음 대한민국의 천궁, 그다음에 팩수리 등등으로 막는 데까지 막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대로 킬체인에 의해서 우리도 그냥 모든 포를 쏘는 겁니다. 이때 공군이 무슨 작전을 하는가 하면은 에어 인터딕션, 항공 차단 작전을 합니다. 이 포대들이 쫙 나서 포를 쏘기 시작하잖아요. 숨어있다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군의 화력들도 다 나와서 서로 맞사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 포나 인민군 포나 날아가는 거리가 한계가 있죠. 포는 짧잖아요, 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전방의 사단 화력이 좀 더 짧고 군단 화력이 더 크죠. 군사령부 화력은 더 크고. 그래서 각자가 이제 야, 너 사단은 여기까지 때려. 군단은 여기 때려. 이렇게 섹터를 나눠주고 때립니다. 근데 더 깊숙이 있는 인민군 화력은 누가 때리냐? 공군으로 때려야죠. 바로 이게 항공 차단 작전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작전입니다. 육군 화력이 때리는 바로 최전방은 냅두고 저 깊숙하게 해서 북한 인민군 미사일 부대하고 장거리 포병을 박살내는 부대입니다. 박살내는 작전입니다. 전장 항공 차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Battlefield Air Interdiction인데
배틀필드를 빼서 그냥 항공차단이라고 합니다. 항공차단이라고도 하죠. 공군력만으로 적 지상군을 박살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하면은 전폭기가 참여해요. 즉 F-16이나 F-15K나 FA-50이 참여합니다. 우리가 항공력이 더 우세하다고 할 경우에 지상을 때리는 전투기들이 날아가서 지상을 초토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기가 있으면 적기가 더 싸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공중비상 대기 항공 차단 작전을 하는데 이거는 X 인터딕션이라고 그래요. 인민군이 처음에 포병에 우리를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285 기계화 부대가 확 들어올 겁니다. 이게 인민군 포병이 때리는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항공 차단 작전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적기가 날라오는 거는 방어 제공 작전으로 막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인민군이 기계화 부대가 이제 돌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전폭기들을 하늘에 딱 띄워놓고 있다가 그대로 그걸 갈기는 겁니다. 이때 큰 역할을 하는 게 미 공군이 갖고 있는 A-10기죠.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 AT-1 공격기라든지 그건 KT-1 훈련기를 토대로 만든 거. 그 다음에 FA-50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합참하고 공군작전사령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걸 전제로 연습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동반자 조약의 상호방위 조항 4조 때문에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습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북한이 내려온다면 작전대로 하는 거고 이게 두려워서 못한다면 우리는 그나마 무상하게 되는 거죠. 이거 외에도 지금 이 UFS 훈련에서는 육군에서 상당히 많은 부대가 움직일 겁니다. 이번 작전 연습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이거는 핵과 미사일을 다 포함하는 거죠. 거기에 대응하는 작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미 공군이 작전하는 데서 싹 빠진 게 뭔가 하면은 청주에 있는 F-35A 작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에 미 공군 최강의 스텔스기 F-22가 조용히 날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의 F-35B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스텔스 전투기들은요, 전장, 즉 인민군이 넘어왔을 때 그 치고받고 하는 거는 작전 안 하고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그대로 인민군 너머로, 평양 너머로 깊숙한 데 들어가서 북한의 핵시설이나 김정은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안 할 겁니다. 한미연합 훈련에서. 그래서 지상과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자산 모든 걸 동원해서 전면전에 대비한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울의 1.5배 정도 면적을 러시아를 차지하고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게 된 데는 미국 CIA가 굉장히 도와줬습니다. 도와준 게 확실해요. CIA하고 DIA가 도와준 것 같은데, 과거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칠 때는 A-Day 작전, G-Day 작전, 맨 처음엔 S-Day 작전, A-Day 작전, G-Day 작전 합니다. 맨 처음에 뭐냐? 전쟁이 딱 이루어지기 전에 스페셜 워페어 부대들, 특수작전 부대, 우리를 얘기하면 육군 특전사니, 해군의 특수전여단, UDT, 이런 부대들을 적지에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이 쭉 가서 여러 차례 이라크군 표적을 다 위성으로 확인하고 뭐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전쟁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다 침투해서 어디 들어가서 진짜로 거기에 맞는지 다 확인해서 그 다음 딱 D-Day, H-Hour, M-Minut이 되면 A-Day 작전을 하면서 항공작전이죠. 미사일을 빠바바방 쏴서 그걸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못 맞추는 게 있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은 미국의 공군기들이 떠가지고 조종사가 쉽게 보면 눈으로도 확인하고 더 때려버리는 거죠. S-Day 작전, A-Day 작전 해갖고 쟤네들이 무력이 완전히 꺼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지상군, 그라운드 부대들이 왕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빨리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이라크전을 50 며칠 만에 승리했다고 끝낼 수 있었던, 바로 이걸 똑같이 본따서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가 키이우를 점령해서 해보려고 했다가 러시아는
2년 전에 못해갖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거잖아요. 이라크 프리덤 워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상대로 한 특별 군사작전이 한 20년 차이가 나는데 러시아 실력이 이렇게 형편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SDA 작전부터 한 게 아니라 전자전, 일렉트릭 워페어를 먼저 했어요. 특수군 부대는 특수작전으로 들어갔는데 이 전자전 부대가 먼저 저기 넘어가서 이 전파 작전을 하려도 이 출력의 제한이 있으니까 러시아 영토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파 방해를 들어가니까 러시아 통신이 다운된 겁니다. 완전히 뚫린 거예요. 이것도 스페셜 워페어,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러시아 전자장비를 완전히 다운시키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기계화 부대가 쫙 들어오니까 러시아가 뚫린 겁니다. 네, 그 굉장히 빨랐고 지금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어요. 러시아의 지금 고통은요, 쉽게 말하면 직업군인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고 있고 의무로 동원된 징집병들은 전선에 투입하지 않고 있는데 쿠르스크 지역은 또 직업군인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금 완전히 뚫린 거죠. 이러한 작전을 하도록 계획을 짜주는 거는 우크라이나 실력이 아니라 미국이 어디가 약점인가 다 보다가 가르쳐주고 연습시켜서 들어갔는데 이 작전을 러시아가 완전히 모르고 당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미국의 이 정보 능력이 탁월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승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의 정보력으로 북한이 이럴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UFS 훈련에서는 한미연합으로 5개 전투 비행단을 동원해서 공군력으로 인민군을 박살내는 작전을 연습합니다. 그런데 한미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훈련 언급은 없어요. 그건 얘기 안 하지. 그리고 한국의 전략사령부가 어떻게 미사일을 쏠지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바짝 조여놔야만 북한이 인민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시키거나 러시아의 부탁으로 우리를 때리는 것을 막게 되죠. 때린다면 우리는 박살내서 통일기로 잡는 거.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장 안보실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해서 이 군사동맹이 들어가는 동반자 조약을 맺는 것을 대응을 잘못했죠. 그분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쟁 끝난 다음에 러시아 재건 사업할 때 한국이 안 도와준다. 아니 지금 북한이 러시아랑 동맹을 맺었으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러시아 재건한다면 그건 북한이 도맡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헛짚었죠. 이 군사를 뭔지 모르고 한미 관계를 모르니까 외교관 출신, 그 양반 더군다나 러시아 출신, 러시아 대사였기 때문에 더 친러적으로 그러니까 바꾸는 겁니다. 이제 신원식 씨 같은 경우는 한미 군사관계도 알고 하니까 확 바뀌는 거죠. 지금 이재명 씨가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돼서 DJ 이후로 연임하는 여당 대표가 됐는데 그거 희희낙낙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반도 안보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이재명류 같은 세력이 자꾸 설치게 되면은 북한은 푸틴의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재명 세력이 저러니까 해봐도 될까? 이렇게 오판할 수도 있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감을 잡고 선제적으로 군 출신 안보실장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가장 가까운 김영현 씨를 국방부 장관에 지명한 걸로 보여요. 이제 나와 같이 지키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 이끄는 오로지 제명당에서는 이러한 긴급한 한반도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지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